도두음곳 만호와 그 아들이 왜구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고 500여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은 줄로 아뢰요. 이 보고에 이어 같은 달 11일에는 왜구의 배 7척이 황해도 해주에 침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왜구를 투벌하러 나선 조선의 배를 38척의 외선이 둘러싸고 해주 바닷가를 소란하게 한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당시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였지만 군사에 관한 일만은 계속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태종은 세종에게 스시마 섬을 정벌하도록 권했습니다. 태종과 뜻을 같이 한 세종은 마침내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왜구는 예로부터 우리 백성을 괴롭혀 왔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왜구가 조선의 땅을 넘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소. 이번 기회에 왜구의 소굴인 스시마 섬을 정벌하여 왜구의 뿌리를 뽑도록 하시오. 같은 달 14일에 조정에서는 이중무를 3군 도체 찰사로 하여 군선 227척, 군사 1만 7천여 명으로 스시마 정벌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 한편 조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들을 모두 잡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왜구는 아니었지만 몰래 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9일 드디어 조선의 군선이 스시마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20일에는 도체 철사 이중무가 이끄는 군선 10여 척이 스시마 섬에 도착했습니다. 명나라에 갔던 배가 도착했다. 명나라에서 배와 물건을 많이 빼앗아 왔구나. 스시마 섬의 왜구들은 명나라로 떠났던 자기들의 배가 돌아온 줄만 알고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조선의 군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시마 섬에 도착한 조선의 군사들이 섬에 오르자 왜구들은 모두들 정신없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조선의 군사에 맞서 싸우는 왜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스시마 섬에 도착한 이중무는 섬을 샅샅이 뒤쳐 200여 명의 왜구를 잡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왜구의 마을을 불살라 버렸고 130여 척의 배를 빼앗았습니다. 섬에 있는 모든 왜구를 잡아 들어라. 이 종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목숨을 건진 왜구들은 어디론가 달아니고 없었습니다. 이 종모는 왜구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군사들의 대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은 조선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조선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모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곳에서 왜구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뭐라고? 스시마 섬에는 조선에서 잡혀간 사람들과 명나라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모에게 스시마 섬의 사정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섬에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날짜가 지나면 도망갔던 왜구들이 제 발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 종모가 그들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과연 스시마 섬은 온통 바위 투성이였습니다. 곡식을 심을 만한 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시마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해적으로 낯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종모는 섬의 중요한 길목마다 군사를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왜구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구들은 조선 군사 앞에 무릎을 꿇고 칼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조선 사람들을 괴롭힌 일 죽어 마땅합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이겨 용서해 주십시오. 이 종모는 용서를 비는 왜구의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모조리 목을 베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상감마마께서 항복하는 자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기에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앞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섬을 쑥밭으로 만들 것이니 각오해라. 이렇게 해서 조선의 스시마 정벌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한편 조선에 항복한 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스시마 섬의 왜구들은 조선의 물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쥐도 막다른 곳에서는 고양이를 모는 법이요. 이 정도에서 외인들에게 물자 교역을 허락하는 것이 좋은 것 같소. 세종은 외인들의 호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외인들은 동해의 부산포, 옹천의 내이포, 울산의 연포 등 3개의 항구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역선 수도 50척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의 수군이 왜구를 손쉽게 무찌르고 스시마 섬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무기인 화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약과 화포는 고려 말에 최무선이 발명했습니다. 화약은 원래 중국에서 먼저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화약 만드는 방법이 다른 나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비밀로 했습니다. 최무선은 끈질 긴 집념으로 마침내 화약을 발명했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무선은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온 화약 제조법을 적은 화약수론법이라는 책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최무선의 아들 해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태종 때에 화차를 발명했습니다. 화차는 방패로 둘러싸인 수레에 대포를 싣고 적진 쑥을 마구 달리며 불을 뿜어내는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최해사는 크기에 따라 대중수로 나누어진 완구라는 무기로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화약이 터짐과 동시에 돌덩이가 적진으로 날아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화기를 다루기 위한 관청을 따로 돌 정도로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태중의 뜻을 이어받았을 정도 화약과 화풀을 연구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세종은 명령을 내리는데 끝이지 않고 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성터에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후퇴할 때 내리는 신호는 대개 깃발 또는 나팔과 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먼 거리에 이용하기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세종은 화기를 이용해서 신호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환으로 사용되는 돌 대신 쇠를 사용하는 철탄 자라는 화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화기에 대한 세종의 지식 또한 놀라워서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였습니다. 상감께서는 언제 이렇게 화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을까요? 역시 훌륭하신 임금이십니다. 수시마를 정벌한 뒤 조선의 해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북쪽 국경 지방에서는 아직도 여긴 쪽에 침입이 잦았습니다.